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저는 요즘 세 개의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구와 미국 같은 선진 민주정은 범죄자가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반대일까요?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도 지금 출마를 해서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정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조국은 지금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범죄의 피고인이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형사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모두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둘째 의문은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 국민의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자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아무리 집권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표를 던지는가? 이것마저 그들이 말하는 집단지성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은 군대 개미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의 낯선 무도에 빠져들 것입니다. 군대 개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선두가 가는 데 이끌려서 이른바 낯선 무도를 만들면서 모두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듭니다. 개미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서구는 삼민당 올라프 숄츠가 집권을 하고 있는 독일을 빼고는 대부분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 우파가 이깁니다. 사회당 출신이죠. 이 중도파로 불리는 에마뉘엘 마크롱도 경제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은 분명 우파입니다. 한때 진보 정상회담을 열 정도로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가 유럽을 완전히 석권을 했는데 지금은 독일의 숄츠도 좌파라기보다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빈부격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옛날 토니 블레어 때 주류 이념으로 등장을 한 뒤로 아직도 유럽을 석권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제3의 길, The Third Way. 이 제3의 길은 좌우의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노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민주주의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앤서니 기든스가 자신의 논문 좌우를 넘어서에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을 제시한 정치적 절충입니다. 쉽게 말해 우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좌파의 집단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한국 문서였던 셈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결국 제3의 길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모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의 부제는 역설적으로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였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재생,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번역을 하면요. 어떻든 기든스는 마그렛 대처 이전의 사회민주주의와 그리고 집단주의를 배격하는 대처리즘을 모두 극복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령 마그렛 대처가 내놓았던 임대주택의 불화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토니 블레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이 미국의 좌파는 기껏 리버럴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좌파 흉내를 내는 부자들을 리무진 리버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민주당의 본바탕은 집단주의가 아니라 리버럴리즘으로 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의 틀 위에 서 있습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와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을 서구를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프로그레시브라고 할 수 있다면, 미국의 리버럴은 컨템포러리 리버럴리즘, 현대 민주주의로서 보수주의의 한 영역으로 봐야만 합니다.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예컨대 빈부격차에 대해 연방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공화당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공화당이 자기가 살고 있는 카운티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 스테이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미국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연방의 책임을 더 강화를 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확산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 확산에 더 관심을 가진 정당은 공화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입니다. 말하자면 세계를 한때 60% 이상 풍미를 하던 집단주의는 기껏 이제 러시아와 중국 정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집단주의의 망령에 시달려야 합니까? 말하자면 서구와 미국, 일본 등 선진 민주정은 범자유주의가 집단주의를 지금 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집단주의, 이른바 유사사회주의가 좌파가 득세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기본소득을 외치는 유사좌파의 정당이 지금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대중이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 해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VIP 경로설 얘기가 넘쳤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외화부업과 관련해서 이 공무수처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VIP, 말하자면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VIP 경로설,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두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그리고 김교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공수처는 볼성산악계 명색이 삼성 장군인 해병대 사령관을 대령계급장의 수사단장과 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건 삼성 장군에 대한 모독 문제가 아닙니다. 해병대라는 군사 조직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행히 김계환 중장이 거절을 해서 역사에 남을 봉변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이 VIP 경로설은 본질이 아니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게 뉴스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어떻게 수사 외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MBC에서도 OBS에서도 그리고 라디오에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한 고발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지가 없는 각하 사안이라는 게 바로 이종섭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한편 2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해병대 사령관 김교환이 한 해병대 간부와 통화를 하면서 VIP 경로를 말한 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요란하게 보도가 됐죠. 공수처는 김교환이 통화 상대방의 간부로부터도 김교환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에 관해 말하는 걸 들었다 하는 진술도 얻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일관되게 경로설을 부인해왔던 김교환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경우에 김교환은 자칫 모해 위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VIP 경로설이 이슈가 되자 이종섭 전 장관 측은 3차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이종섭이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VIP가 경로했다는 말은 본질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로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나 피고발인 이종섭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었다. 사단장을 빼라. 왜 피의자의 사단장을 넣느냐. 이런 말을 했다면 대통령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 뒤에 김재훈 변호사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를 했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을 하면 경로에서 말을 하면 죄가 되는 것이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세력이 소위 VIP 경로서를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경로서를 얘기를 했다면 그 저희가 무엇일까요? 저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에 경로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수사 외압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사안에 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느냐라고 질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수사 외압이 되는 것입니까? 반면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은 사건이체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이게 회수할 권한, 이 문제를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군사법원법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이 바뀌고 나서 아직 채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다. 직권남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만약에 법에 회수할 권한까지 그대로 있다면 이 김 변호사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어떻든 민주당과 조국당은 왜 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매달릴까요? 바로 자신들을 덮쳐오는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여론을 오래전부터 띄우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제는 더 노골적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던 이준석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야당이 탄핵을 말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김용민은 오래전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말까지 스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듣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국회에 자신이 체포동의안이 청구되고 봤을 때 이재명은 왜 자신까지 표결에 참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범죄들을 덮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요? 김용민은 거부권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겁박했습니다.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참 대단한 헌법학자 한 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민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탄핵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런 사유들이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법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는 용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용인을 하는 것을 넘어 친명일색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명심이 곧 당심입니다.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조국 당도 탄핵물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무엇인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와야만 조국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식이라는 분 다 아시죠? 이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당선인 총회 후에 김용민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다. 참, 이분도 변호사인데 헌법적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을 한다고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까?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자, 저는 어제 방송에 나가 차라리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꾸 받지 않아서 문제를 더 키우느냐. 설사 대통령이 왜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피살을 넣었느냐 이렇게 경로했다고 해서 그것이 수사 외압이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 법률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신 특검 선정은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2명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을 하도록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뿐으로 민주당은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서 결과론적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검을 특정 정파가 지배할 수 있는 조항으로 아주 위험한 조항입니다. 글쎄요, 이 조항만 바꾼다면 저는 특검이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해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해병대 헌병이 아직까지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2장면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처럼 경제 문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올해 들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 정군 시장 중에서 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과 중국이 국지전을 벌이는 정도였는데 미국 바이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킨 보이지 않는 전쟁이 바로 미중 전쟁이고 그 중에서 핵심이 미중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은 물론 자국의 공장을 짓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도 엄청난 지원금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에는 엄청난 관세를 붙여버립니다. 결국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세제, 그리고 인프라와 R&D 이 모든 분야를 지원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긴 삼성전자만 해도 고용 인력이 12만 명이 넘죠. 그런데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2차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면서 장관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게 종익적인 태세를 갖춰달라. 우리 경쟁국이 어디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입니다. 자, 2번째 장면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문 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국장, 휴직 만료로 외교부를 떠난다. 이때 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을 하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발견됐던 김은영 전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의 얘기입니다. 여성 외교관으로 외교부에서 국장까지 승진을 한 그런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외교에 바친 54살의 공무원입니다. 그녀의 병실에 외교부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교부 입부 동기로 현재 유럽 지역 대사인 김 국장의 남편이 재외공관장 회의차 일시 귀국한 것을 계기로 다 함께 위문을 간 자리였습니다.
김원영 국장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제 깨어나 의식은 돌아왔지만 의사표현을 전혀 못합니다. 하지만 이날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한동안 눈으로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원영 국장이 쓰러진 뒤 무려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을 얻어 치료 중이던 김 국장은 올해는 퇴직 처리돼서 외교부를 떠나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서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최대 5년의 휴직 기간이 지난 1월 말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퇴직 처리를 미루고 치료 등을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다. 2018년 당시 김원영 국장은 문재인의 아세안 정상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 수행차 출국을 했다가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절반쯤 마친 11월 16일 호텔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993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이듬해 외시 28회를 거쳐 1994년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녀는 외교부에 들어온 뒤에 주 태국 1등 세계관, 그리고 서남아 태평양 과장, 호주 주재 참사관 등을 거치며 남아태국 전문 외교관으로 승장을 했습니다. 남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의 전문 외교관입니다. 그녀는 2018년 11월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에서 연달아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아세안 더하기 한중일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걸 EAS라고 부르죠. 그 뒤로 에이펙 정상회의 등의 실무 준비를 맡았습니다. 엄청난 강행군을 벌인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언급이 돼 논란 중인 김정숙의 인도 타지말 방문도 바로 그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런 김원영 국장이 경무로 인해 쓰러져 5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의 병실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글쎄요,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찾았으면 신문에 나왔겠죠. 쓰러진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싱가포르 현지 병원에 구송이 된 김 국장은 싱가포르에서 뇌압이 높아 위급해질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고 비로소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에 상태가 안정이 되면서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한국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전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 이 검찰에 연수원 13개로 들어갔던 문세윤 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검사 재직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공무 출장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도 법을 바꾸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세계의 모든 정권 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꼼짝달싹 않고 있느냐? 왜 세계에서 꼴찌를 하느냐? 바로 그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사실상 60%죠. 50% 더하기 10%. 기업을 물려받는 대가로 10%를 더 묻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당당히 최고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자 작년 말에도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이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 신라사장, 이세인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작년 삼성전자 보통주 약 3천만 주, 거의 3천만 주 가까이 되는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매각 가격은 주당 72,717원. 그래 지금보다도 한참 아래 가격입니다. 총액은 2조 1,691억 원. 지금
가격으로 한 2조 5천억 되는 물량이 완전히 시중에 풀려버린 겁니다. 지금 또 아직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은 이부진 사장이 일부 지분을 시간의 매매로 처분을 했습니다. 세 모녀가 매각한 주식은 작년 말에만 총 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벌럭딜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12조 원을 넘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왜 우리만 제자리 걸음이냐고 안타까워합니다. 거기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삼성 일가의 상속세를 받으려다가 우리는 더 큰 국부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